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특정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온 세상이 다 알 것 같다고 느끼는 어떤 일, 그 알고리즘 밖에서는 잘 모릅니다. 야당 대표가 받고 있는 5건의 형사재판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도 레거시 미디어가 검찰발 받아쓰기 바깥의 해석을 꺼리고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재판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 대표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 11월 마지막 애정클에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24년 11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폭설이 내리는 한강가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가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정클 시간이 또 뉴스는 안 보는데 그 알실은 듣는 분들이 좋아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슬프네요. 뉴스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뉴스 얘기밖에 안 하니까 뉴스 얘기를 밖에서 안 듣고 여기 와서 그래서 몰아들으시겠다라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비클럽장이고 네. 예,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저희하고 많이 다른 편이니까요. 네. 그 건조가 법조 관련된 거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겠지만 네. 저는 저의 신조어는 뭐죠? 건조를 터프하게 키운다. 오늘 법률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건조가 잘못하면 판단하라고 판사를 불러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박판규 변호사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사이에 들으신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실 텐데 방송에 나오시다가 청와대에 끌려가 계시다가 예, 정권이 바뀌어서 납작 숨어 계시고 있는 중이에요. 박판규 변호사가 뭔가를 거들 것이고요. 저는 별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야당 대표가 지금까지 받아온 판결, 앞으로 받게 될 재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에어백을 깐 기분을 가지고 현안. 좋습니다. 네. 그 사고 날 때 저 뼈 부러지면 다 에어백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 거 알죠?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박판규 후덜덜. 변호사가. 네, 오신 김에 저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잘 모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뭐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끼워서 늘어놓는 시간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5건으로 늘었죠,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늘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온 게 2건이 있고요. 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헤드라인을 보셨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2건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1심 판결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이외의 3건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외의 3건은 아직 1심이 안 나왔는데 개중 진행이 가장 더딘 것이 대장동 패키지 재판이에요. 네, 제일 시끄러웠던 수사가 가장 느립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각각의 건도 그런데 제가 아까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 건을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그렇거든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걸려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 배임 등이고요. 그래서 구조도 복잡하고 증인도 너무너무 많아서 1심까지도 아마 몇 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1심 결과가 나온 2건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있죠. 이건 지난 6월에 기소가 됐어요. 비교적 최근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 인사에게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이죠. 한 $800만 정도를요. 네. 이것도 역시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 검찰이 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비용을 대납을 해주면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 혐의라는 거죠. 사실상 쌍방울이 이재명이 직접 준 돈은 아니지만 잘 보이려고 줬다. 뭐 이런. 관련해서 이화영 전 지사와 김성태 회장은 1심에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이화영 전 지사의 2심 결과가 나와요. 저희는 미래를 모르지만요. 2심 결과가 이재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난주에 기소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가장 따끈따끈한 혐의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른바 샌드위치 재판이라고 네. 부르고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동안 경기지사에게 핍박을 받던 어떤 공익 제보자가 일구어낸 성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업무상 배임 혐의예요.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재판 5건 중에서 3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2건은 수원지법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기소된 2건이 공교롭게도 수원지법 관할이더라고요. 대북송금이랑 법카 얘기. 경기도지사로서. 네. 그래서 두 지역을 오가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가지고 의정활동 시간을 상당히 소요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국감 때나 혹은 뭐 데이터 센트럴 때도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도 당대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이 지금 연기됐군요. 아, 지금 남았나요? 네, 지금 네. 그럼 여러분도 미래를 모르십니다. 속보가 떴네요. 네. 예, 12월 19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일을 바꿨네요. 네. 재판부가 고민이 덜 끝난 모양입니다. 상당히 밀렸네요. 네. 네. 아무튼 요렇게 3건 대장동 패키지,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는 1심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일단 중입니다. 나온 걸 좀 디테일하게 잠시 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돌아왔군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Big Green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10년간) XSFM과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인생은 한방.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정규 수업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심화학습.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창업 및 취업까지 전통 시기 전문가를 향한 첫걸음은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4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 그 알실에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친구가 왔어요. 네, 오늘 사무실에 와서 박헌규 변호사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네. 곧장 이제 원광대가 돌아왔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즌이네요 라고. 이 광고 네. 딱 들어오면 겨울이 왔다는 느낌. 네. 첫눈과 함께 네. 중부지방에 저희의 첫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네. 2025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기간은 24년도 12월 1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20년 전통을 가진 한방 약선 분야의 국내 최고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연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약선 메뉴 개발 워크숍, 본초 현장 탐방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선생님들입니다. 또 이런 이제 만학도 분들이 많은 곳이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곳이 그냥 수료만 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학과가 있고 네. 정말로 공부해야 돼서 들어오시는 학과가 있는데 이런 과는 가서 말씀 들어보면
학교에 허구한 날 나오는 학생들이 계십니다. 네, 익산과 서울에. 전공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도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으로 석사 과정만 이전에는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 대학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박사 과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예산 늘었겠네요. 네. 원광 디지털대학원 자연건강학과 모집은 12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행 갈 때 가끔 그런 데 가거든요. 약선 식품이 맛있는 한방 찻집 같은 곳 되게 예쁜 집들 있죠. 네. 예, 마당에 개 풀어놓기 좋은. 그렇죠. 네. 잣을 이렇게 동동 띄워주시는 오미자차에. 네. 겁나 많은 2차 전직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새 직업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 곳 되겠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 신입생 모집이에요. 이번 주의 애정클. 제가 입 터지면 가끔 떠드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사법 탄압의 역사 중 일부. 어떤 분은 탄압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재판은 이유가 있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지를 좀 자세히 보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아까 박판규 변호사 만나가지고 한참 떠들었는데 시사평론가들은 일면 첫머리와 두 번째 꼭지를 공부하는데 하루 23시간을 써요. 잘 때도 그걸 들으면서 잡니다. 그러면 똑똑해져요.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죠? 일면 세 번째 기사부터는 무식해집니다.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일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요즘은 뭐죠? 명태균, 당원 게시판, 팔동문. 그럼 그 다음에 밀려나는 건 뭐죠? 이재명.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디테일을 잘 모릅니다. 예, 따라가 봅시다. 네, 제가 마침 지금 오늘자, 그러니까 27일 수요일자 조선일보 가져왔는데 위증교사 1심 무죄가 8면에 있습니다. A8에 있네요. 작구만. 네. 이번 달에 2개의 1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개 다 각 정당도 언론도 말씀하신 평론가들도 예상 못했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네. 예상을 열심히 해놓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왜 이럴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벌금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징역 1년, 집유 2년이 나왔고요. 상당히 중형이죠. 네.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10년간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되는 중형입니다. 네,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선거 비용을 또 뭐 400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네, 대부분이 벌금형을 예상했던 이유는 구체적인 혐의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였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부분 뭐 불법 선거 비용을 받았다거나 뭐 당선되면 대가를 약속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행위로 판결을 받는데요. 발언만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좀 흔치가 않아서 이번 판결이 좀 의외였다라는 얘기를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선거방송 시간에 선거법 관련해서 뭐 유죄를 받았던 적이 있다, 뭐 100만 원이 있다, 150만 원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네. 간혹 한 줄 정도를 덜어가지고 우리 크루들이 설명을 드려요. 뭘 했다. 그러면 보통 최종적으로 결과에 나오는 말들에는 이런 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래 정황. 네. 예, 무언가를 주고받기로 한 정황. 그것 없이 검찰이 용기 있게 밀어붙였던 사건입니다. 네, 약간 징역 1년, 집유 2년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애초에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형도 어떻게 보면 원래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훨씬 더 세게 나왔던 건가요? 그 검찰의 구형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이 그냥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이제 와, 판사 같은 말이다. 일단 거기 앉아가지고 보면 검찰이 의견을 냈군. 네, 의견이죠. 뭐 민사소송할 때 돈 많이 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렇군요. 네. 의견을 세게 냈어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강한 의견. 사건 경위를 볼게요.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숨졌어요. 그리고 2021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자신은 연관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문기를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반박을 했어요. 이재명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다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재반박을 했습니다. 채널A 토크쇼에 출연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여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얘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 후자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관련 보도를 자세히 안 보셨다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부터요. 일단 뒤이어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 원본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별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정일까요?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건조가 좀 길게 쳐서 들려드렸어요. 이게 저는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뒤의 말을 다 들어봐도 여전히 재판에서 따졌던 중요한 쟁점인 골프를 안 쳤다라는 발언은 없습니다. 그렇죠. 김문기를 잘 몰랐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무죄라고 재판부에서 따로 이제 선고는 안 했는데 거짓말로 인정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고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도 아까의 그 긴 발언에 일부 포함이 됐죠. 요약을 하면은 내가 얼굴도 본 적 있고 출장도 뭐 같이 가고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냥 뭐 스쳐 지나갔겠지 이런 식의. 그게 이재명 측의 주장이고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골프 얘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중요해지겠죠? 네. 김문기가 골프를 친 거는 사실인데 이재명이 골프를 친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리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재판부의 입장은. 들리게 말했다. 네. 그것도 파급력이 높은 방송을 이용하여. 채널A의 파급력을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간 그때 당시 대선 이미 뭐 전국이었으니까 뭐 특집 방송 같은 느낌으로 약간 청년과의 대담 뭐 이런 거를 꾸렸더라고요. 네. 그런 코너였어요. 네. 방송 시점이 21년 12월 말이었거든요. 한창 대선 시즌이었어요. 근데 선거법상에서 처벌되는 허위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에 한정이 됩니다. 법을 해석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말해야만 네. 유죄. 아무 거짓말이나 다 유죄는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집에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데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다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위자활 발언으로 포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선거법상으로요. 예. 검찰은 이재명이 골프를 친 적 없는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선거 전에 대장동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네.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문제 삼은 거는 발언의 어감이에요.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네. 어감을 판결하는데 집어넣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판결문 전문은 이제 뭐 떠돌아다니는 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선고를 마지막에 하면서 판사가 한 발언 전체를 속기쳐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기사가. 네. 그래서, 기자가. 네, 그래서 그걸 일부를 좀 옮겨왔어요. 네, 혹시, 제가 읽어드리죠. 네.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면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재판 결문을 들을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유죄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멀뚱. 네, 경험담. 그 판사들이 선고를 할 때 네. 이제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주문을 먼저 선고하고 나면 뒷말이 뒤에 안 안 들리니까. 더 안 들려 그러면. 네. 근데 또 물어보면 뭐 앞에 설명한 거는 제대로 들리더냐 그러면 그때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왜냐면 주문이 뭔지가 궁금해서 결국은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죠. 일부러 미괄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래도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하면 방청객은 듣거든요. 주문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주문이 나오고 나면 이미 탄식과 뭐 그쵸. 항의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 네. 아무튼 여기 이제 건조가 떼어낸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이겁니다.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느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호응 관계를 자기가 들어봤는데 재판장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봤을 땐 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 검찰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걸 받아들여준 내용이에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의아했던 점이 뭐냐면 네. 그 여기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에 이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문구의 연결 방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데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아까 이제 들려준 부분이죠. 네.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요. 이 발언의 의미가 네.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요게 거짓말이다고 논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진 공개한 거 맞잖아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 둘은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보면 끊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실 확인해 보니까 떼내가 그걸 보여줬다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네. 제가 여기 사진을 첨부를 해놨거든요. 네. 지금. 조작한 거죠. 네. 요것도 지금 바로 앞에 떼내 가지고 보여줬다라고 해서 이걸 조작이라고 그냥 한 건데. 상식적인 인간이 집중해서 이 문장을 들으면 네. 재판부처럼 해석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골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증거라고 맞아요. 제기를 네. 하니까 이 증거는 사실 진짜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골프 얘기 안 한 거예요. 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재판부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 치지 않았다는 걸로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정도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의심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아까 해주신 중요한 말씀. 동문서답. 네. 이게 동문서답이라면 골프를 쳤냐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걸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재판장은 이해 안 될 거야 당신들은 유권자들은 그렇죠. 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네. 아, 제가 아까 전에 그 집중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다시 이해가 되네요. 네, 본인이 죄를 지어도 이해 못 할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것이 법조계의 언어. 아니 근데 되게 동문서답하니까 비슷한 사례가 생각나는 게 저희 국감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환노위 국감을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막 그 산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기업 CEO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네 앞으로 노력하겠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꼭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아니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또 아니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이번 주 초에 가장 비근한 사례로는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댓글 공작에 대한 입을 열었죠. 네. 뭘 얘기했죠? 문제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표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동문서답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쓴 재판장은 안 썼다는 걸로 들리잖아. 라고 해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응용 문제. 이 판결을 하는 그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그 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이게 네. 과연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느냐 이게 문제고 네. 또 하나 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되느냐. 이 발언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이 발언의 이걸 골프 발언을 해석을 하면서 그 의도를 쭉 설명을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이거를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골프 김문규와의 관계가 없음을 해명하기로 마음 먹었다. 고의성의 문제. 고의에 관한 위해서 한 2페이지 정도에 네. 쭉 쓰거든요. 그럼 과연 이 고의는 뭘로 입증한 건가?
그죠.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고의를 말했을 리가 없고. 동문서답의 고의는 뭔가?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예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이재명의 의도는 어디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네. 주식 전문가임을 알 수 없기 때문까지 물러났어요. 그죠, 그죠. 결국 이런 의도를 판단하는 거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지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는 거죠. 추정의 문제. 네, 그러면 이제 이 발언을 왜 하게 되는지를 쭉 쓰고 이 발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쓰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23억을 벌었는데도 그 정황을 싹 무시하고 이제 의도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 있대요. 어쨌든 이 판결에서 보면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이나 그다음 이 발언의 의미를 별다른 논증 없이 그냥 인상에 의해서 확정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한 부분이라고. 네. 그 다음 진행하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뒤에 했던 말은 사진은 조작됐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네. 지금 와서 어떤 지지자들이 후회하죠. 사진을 크랍했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문장 호응을 헷갈려 한다고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그러면 문장 호응이 여기서 분명해지면 재판부가 골프를 크랍했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네. 이후에 반박도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심지어 이 사진은 뭐 골프를 친 날이 아니며 장소도 골프장이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진이 실제로 조작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래서 조작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발언한 거다라는 걸 전달하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보수 유튜버들은 아니 테일러메이드 모자에 썼잖아. 골프 안 친 날에 저거 안 써. 라고 승질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본 두 번째 발언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였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네, 상황은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직후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 발언입니다. 그해 국감을 이재명 국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 의혹이라는 거는 이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급격한 용도 변경을 승인을 해서 뭐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국감에서 이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만들어놔서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도 전체 발언을 가져오면 더 좋을 더 확실할 텐데 네. 이건 덕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나? 두 번째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면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이 맞는가겠죠. 재판부의 해석은 어땠는가? 첫 번째는 국토부 협박은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무종이 없다. 이게 지금 재판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성남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국토부가 이후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선 목적으로 했느냐? 그렇다. 의무조항이나 협박이라는 발언이 갖는 의미와 국감장에서 이 발언이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상평이 들어갑니다. 네. 네.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제가 그냥 전체를 다 인용한 거예요. 수정하지 않고. 이재명의 수비를 들어보셔야지 지금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검찰 주장이 짜깁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의무조항이라는 게 언급이 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국감 발언 전체를 보면은 이런 의무조항을 든 협박이 있었대요.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5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고 그 부지를 이제 팔아야 되는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의무조항을 들여 협박을 하길래 일부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식품연구원 부지는 안 해줬다. 그런데 안 해줬더니 국토부에서 별도로 이 식품연구원도 해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성남시는 그 요청은 시 계획과 상충이 된다라면서 공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협조 공문이 국토부의 협조 공문이 문제의 조항에 따른 요구사항이냐라고 물었어요.
질의했어요. 당신들 의도냐 이거. 네. 그랬더니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시에서 적이 판단해라라고 회신을 합니다. 알아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잘 해라. 네. 근데 이런 공문 관련된 얘기는 재판부의 아까 얘기에서는 빠져 있죠.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 조항으로 협박했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짜깁기를 했고 실제 정황을 살펴보면은 공문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는 걸 봤을 때 협박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의 1차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점이 팽팽해진 게 이제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좀 이상한 이유는 그겁니다. 협박을 당했는지 아닌지라는 네. 건조의 원고에도 써있는 감각의 기준이 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돼야 되냐. 판결을 내는데. 네. 더 중요한 문제들은 따로 있는데 그 문제를 아까 이제 그 박판규 변호사하고 제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는데 네. 이 적의 판단하라라는 말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곳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적의 처리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네. 그 피고인이 이제 보석을 신청을 합니다. 법알모신 저와 이제 법알모신 천진자들을 위해서 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게 그 한자인데 적절한 뜻이자 적절한 의견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적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서 처리해라. 알아서 처리해라. 적절하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 말인데 이제 그 구속된 피고인이 그 재판 중에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 의견을 묻게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의견이 어떻게 오냐면 안 된다. 반대로 오거나 적의 처리로 옵니다. 찬성으로 안 옵니다. 그러면 적의 처리로 오면 동의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A가 B한테 뭘 물어봤는데 B가 적의 처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B가 힘이 더 세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B가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B한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B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주기는 모양 떨어지는 입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범죄자 보석 처리해도 돼요? 재판부에서 물어봐요. 검사가 찬성 이러면 내가 수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 반대 이럴 수는 있어요. 걔 나쁜 놈이라고요. 검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대신에 자신이 좀 없거나 너무 귀찮거나 아니면 재판부 모양 상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사무사 지나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적의 처리란 표현을 해주는데 이 적의 처리란 표현은 귀찮아요도 있지만 그 자체로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난 원래 반대할 권력이 있는데 반대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여기서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의 처리라는 표현은 힘의 표현이다. 네. 힘의 표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적의 처리라고 온 게 이제 요청 공문을 보낸 뒤에 한 달 만에 와요. 여기서는 국토부가 적의 처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한 달 만에 오죠. 근데 이제 좀 이상하죠. 적의 처리란 말은 실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면 보통 이러면 이제 알아서 오세요. 그런 거 이러고 왜 보냈어 하고 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뜻을 이해 못하면 답을 되게 빨리 해준 거죠. 빨리 해줘. 한 달 만에 이렇게 적의체로 온 거는 되게 빨리 해줬고 사실상 이걸 받아본 그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토부는 찬성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그 검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당시 공무원들이 협박 없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언론에서는 그 공문 얘기는 거의 빼고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가 지금 이 용도 변경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이제 네. 준지구지역으로 바꾸니까 식품연구원이 이 토지를 이제 민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도를 바꿔야만이 매각이 잘 되니까 매각을 빨리 하려고 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신청이 이제 4월인가 있어요. 네. 14년 4월에. 2014년.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반려된 게 8월 21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신청이 된 날이 9월 2일이에요. 한 열흘 정도 뒤에 다시 신청했죠. 네. 통상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이 어떤 행정부에다가 신청을 할 때는 사실상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청했다가 반려되거나 기각되면 윗사람한테 혼나잖아요.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는 거는 담당자가 완전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신청 안 합니다. 다
된 상태에서 해요. 성남시하고 끝난 상태에서 성남시에 내지 성남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도 무작정 내지 않아요. 식품연구원이. 네. 네. 근데 일단 이때는 그냥 냈어요. 내서 8월에 반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할 일은 두 가지죠. 반려된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보완해서 낼 건지 아니면 성남시한테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된 다음에 내야 돼요. 그게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에요. 근데 열흘 만에 다시 또 했다는 열흘 거는 만에 냈고 네. 그 두 번째 신청이 또 반려됩니다. 12월 달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성남시하고 해결이 안 된 거죠. 안 된 제가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설명을 신청을 드려야 되는 게 이걸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남은 분당이 껴있고 식품연구원 부지도 분당 쪽에 있습니다. 네. 여긴 풀어지면 엄청 군침을 흘릴 업자들이 많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못 풀게 하고 싶었다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던 사람이 도지사가 돼서 했던 얘기고 그 증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성남시가 반려했다고요. 이 용도 변경해달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당장 용도 변경 안 할 거야 라는 말은 부동산 업자들한테 아주 슬픈 소식이죠. 탐관오리들한테 아주 슬픈 소식이고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시하고 논의가 돼 있어야 이걸 다시 공문을 집어넣는데 열흘 동안 어떻게 논의를 다시 뒤집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된 거죠. 안 2차 된 거죠. 반려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열흘 만에 내게 된 이유가 뭘까? 이 공무원 성남시에서 협의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판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식품연구원의 직원이 이 사건 법정에서 2차 입안 제안도 다른 입안 제안들과 같이 청와대 측이 작성해온 그대로 입안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청와대 의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의 취지로 진술을 한 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원은 성남시하고는 협의가 안 됐지만 BH가 그 의견이었고 청와대가. 예, 평화대가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의견은 국토부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뒷배를 믿고 열흘 만에 낸 거예요. 성남시한테 신청을 다시 했다는 건 힘없는 동네 부동산 업자가 막무가내로 들이밀었다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국토부의 뒷배를 믿고 열흘 네. 만에 냈는데 또 기각된 거예요. 내 뒤에 박근혜 정권이 있으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닥치고 내 말 들어줘 라는 의미로 성남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는 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월 28일 날 또 반려가 되죠. 2차 반려가 되죠. 1년에 2번 반려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엔 15년 1월 22일 날 다시 냅니다. 네. 한 달 정도 걸렸죠. 이때는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신청을 받아줬죠. 네. 그랬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지 않냐. 네가 내부 그쵸. 검토해서 세 번째 해준 거잖아. 이 네. 말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 성남시는 해소 안 해주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그죠. 생각이 바뀐 거죠. 밀렸다거나.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왜 바꿨는지. 네. 그죠. 네. 아무튼 성남시는 2번 반려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2번 반려한다는 게 무게감이 있으려면 이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에 빈 땅이 생긴다니까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걸 성남시가 2번을 노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뒤에 정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줬으면 그건 설득됐다기보단 밀렸다고 표현하는 게 기자들 입장에서도 맞는 글쓰기일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이제 재판부는 요구가 없었고 그 다음에 협박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허위라고 말을 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미 반려를 했는데 2차가 열흘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국토부에 또 협조 공고를 보내서 국토부에서는 저기 처리하고 오고 또 담당자는 분명히 이거 청와대에서도 관심 사안이고 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담당 공무원은 1차 제안 반려되니까 곧바로 청와대를 쫓아가요. 이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이게 행정중심 도시 같은 데에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새누리당 집권했는데 민주당 시장이나 민주당 군수가 들어와 있다. 여기는 원래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했거나 여기는 원래 공원을 지으려고 다 얘기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반려를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바뀐다. 그럼 밀린 겁니다. 국토부한테. 무조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지방지 기자들이 무조건 이거 취재해서 집어넣어요. 부동산 얘기 제일 핫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밀려서 된 거를 네.
이제 뭐 협박이든 요구든 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를 지금 거짓말로 그쵸. 보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 밀려서 된 과정에는 공문을 주고받은 그 과정이 되게 핵심적인데 공소장을 보면은 그냥 의무조항 때문에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 해줌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중간에 밀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론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건조 에디터가. 네. 근데 이런 사실보다는 언론에서 좀 더 이제 이재명의 반박 중에서 강조가 된 건 따로 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상 국감에서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꼬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재명은 비슷한 주장으로 2020년에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법정 싸움은 가치 판단하고 좀 다른 영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변호사 측이 했던 말들 중에 검찰이 요거 보도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점심 먹을 때 많이 떠든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말이 꼬였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가면은 댓글에는 이제 말이 꼬인 건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죠. 보통 그런 식입니다. 네. 그 성가비는 법원만 가면 사형을 당할 거예요. 뭔 말을 해도 꼬이거든요. 네. 그 2020년에 이 허위사실 공표 무죄를 받은 거는요.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건데요. 당시 대법원이 이걸 판례를 뒤집었죠. 네. 마지막에.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런 결론을 냈었어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토론회는 시간 제약 등으로 주장의 명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당시 무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네. 이 판례를 국감 상황에도 적용을 하려는 게 전략으로 보여요. 네, 이재명 대표 측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골프 발언 관련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에 뭐 대해서. 프로 변호사라면 이렇게 상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겼던 판례의 전략을 쓴다. 네.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 국토부 협박 발언도 어감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이상했단 말이에요. 네. 공문이 협박으로 느껴질 법했는지. 느껴지다니 지금 판결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재명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를 판사가 어떻게 들었는지. 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문에 일반 선거인이라는 단어가 39번이나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판결문 내용에서도 판결문 내용의 녹취에서도 잠깐 확인하셨습니다만 네.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거인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라는 판결문이 왜 있어야 되지? 네, 판결문의 문장이? 그게 판결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장이 거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용해온 거예요. 네. 형량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재판부가 밝힌 기준만 언급을 할게요. 네. 자세한 내용은 어시스트를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하며. 이 발언이 방송을 통해 전파가 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높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결된 중요한 사항이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게 고려가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그래서 1년이요? 네, 그래서 1년이 나왔어요. 네, 검찰은 또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까지도 유죄로 인정을 해야 된다면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집행유예 형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네. 맞고 보통은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들은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당선 무효되거나 뭐 선거 출마가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전이 오가지 않은 사건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보통 벌금만 해도 충분히 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징역형을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징역형의 의미는 이제 항소심에서 형을 깎더라도 당선 무효 이하로는 못 깎겠다라는 게 다분히 들어가 있는 양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고등법원으로 가면 고등법원의 판사가 막 성향이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1심 판결을 보자마자 집어치워 하고 찢어버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법원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심에서 볼 거 다 보고 증거 채택할 거 다 채택하고 그중에 판사가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필요한 모든 작업을 다 했을 텐데 2심이 그걸 뒤집어봐야 얼마나 뒤집느냐에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일반적인 법원의 감성 중에 하나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 1심에서 나왔다고 하면 2심에서 그걸 뒤집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2심의 재판장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뒤집으려면 다른 사실이 중요한 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건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자면 1심 입장에서 혹은 검찰의 입장에서 1심을 세게 맞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 상고심에서 이게 뭐 꽤 1심에서 무거운 그 형이 나왔는데 그게 2심에서는 아예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와 무죄가 바뀌는 건 이례적이진 않는데 네. 같은 유죄를 해놓고 형을 이제 깎는 건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 벌금으로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쪽에서. 그래서 벌금 네. 한 300만 원 나왔다 치면 그거를 뭐 90만 원, 80만 원 하는 거는 깎을 수가 있는데 1년에 2년을 90만 원으로 깎는 갑자기 건. 벌금으로 80만 원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게다가 2심의 재판정에서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선거인들이 보기에 속았을 수 있다라는 걸 뭘로 뒤집어요? 무슨 근거로 뒤집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여론조사? 보기에는 뭐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 있는 모발까지.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한방 건강약선학과를 넘어 석사에서 박사과정까지 원광 디지털대학교 대학원 자연건강학과에서 2025학년도 석사 박사과정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18일까지. 멈출 수 없는 배움의 길 원광 디지털대학교 대학원 자연건강학과.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10년간) XSFM과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은 광주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송년회를 해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광주에서 뵙시다. 2018년 7월 진행했던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의 두 번째 시리즈 광파씨2입니다.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가 돌아옵니다. 일자는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이고요. 장소는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주변을 찾아보니까 차댈 데가 널려 있습니다. 공원도 공원이고 네, 롯데마트 있고. 네, 월드컵 경기장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은 또 각종 버스가 오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공연장 홈페이지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티켓팅 열리면은 거기에 이제 또 써놓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세요. 농축산인 문학인 UPD AKA 팀 유정이라는 말이 이제 공개 방송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개 방송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주말을 시키지 않아도 이상한 무대를 준비해 오시는 진행자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인터파크에서 티켓팅을 시작해요. 네, 정말 예상 못할 걸 준비해 오셔서요. 저도 뭐라고 기대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준비 안 해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미 얘기해 뒀습니다만 아마 협박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은 이제 지금 판결 때문에
한 주 건너 한 주 이렇게 막 그 양쪽 진영이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야기와 관련됐던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22년 전의 일이 발목 잡았다. 아, 네. 근데 기자가 그런 말을 쓰면서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2년 전의 일로 뭔 판결을 받아? 라고 말이죠. 원래 그때쯤 되면 공소시효 보통 다 넘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려면 22년 전의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2년 전의 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라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위증교사 의혹이죠. 5개의 재판 중에서 사실 유죄가 나올 게 가장 확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건 설명을 해보면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KBS의 최철호 PD가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젊은 이재명 변호사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집단 소송 같은 것도 많이 맡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랬죠. 최철호 PD는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를 하며 검사를 사칭했어요. 예, 그건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고요? 네. KBS PD예요? 근데 그때 옆에 이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요. 이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본인이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참고로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통화 내용이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김진성은 이 건 때문에 이미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 대표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죠. 네. 위증 유죄 판결은 나왔는데 위증 교사는 왜 무죄냐. 그렇죠. 근데 위증을 한 게 그럼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녹취록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김진성은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재판에 가서는 현직 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서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뒤집습니다. 네. 근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라는 말만 보면은 위증교사가 있었나 보군이라는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런데도 왜 무죄가 나왔느냐?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걸 법조계 사투리를 보면요. 네.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진짜 못 알아듣겠네요. 뭔 네. 얘기냐면요. 해석이 필요해요. 뭔 얘기냐면요. 제가 녹취록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거기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이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자라는 어떤 흉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통화를 같이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분한테 이재명 변호사가 그래 나도 그런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들은 걸 얘기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없던 일을 꾸밀 필요는 없고 라고 얘기하죠. 네,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예,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근데 우리가 법원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 생각해보면 전략을 변호사하고 짜잖아요? 그중에 사실대로 말하라는 전략만큼 흔해 빠진 게 있나요? 이 전략이 필요 이상으로 사악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판결의 내용은 아니 피고인이 변호사하고 이 정도 전략도 못 짜? 정도인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증거인멸이나 위증 뭐 교사 이런 거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에요. 방어권. 이게 그냥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 그거를 벗어났다 보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냥 그 말을 좀 어렵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막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서 막 검사를 때려. 근데 이제 이런 방어권의 정도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법제도의 수준에 따라서 방어권의 정도는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이 정도가 어디까지라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그 정도의 의미가 이제 파악되는 건데 네. 재판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는 증인에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겁니다. 그럼 주로 이제 보수언론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런 얘기의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방어권의 정도 안에서 무조건 벗어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달라는 게 네.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이냐 네. 허위냐의 문제이고 네. 또 그것이 구체적성을 띄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방어권의 생김새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계도 이제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얘는 증언을 시키면 무조건 거짓말할 애야. 네. 근데 이제 얘한테 너 가서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 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확실한데 그럼 위증이 되나? 이런 애매한 정도가 있죠. 근데 만약에 교사라고 하는 거는 범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인데 범행 의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애초부터 위증할 사람한테는 교사가 네. 안 돼요. 아,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뭐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협박이든 뭐 회유를 하든 네. 뭐 향응을 베푸든 뭐든 범죄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할 의사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교사 행위인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 허위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물론 나한테 유리한 발언을 해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A라고 구라를 쳐 얘. 네. A가 없다. A가 없고 그냥 나한테 유리한 발언을 해줘라는 말도 제가 보기엔 방어권의 정도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나 조선일보가 봤을 때는 왜 나한테 불리하게 얘기해줘라고 말하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렇죠. 기소의 이유는. 예, 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거짓말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교사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때도 증인으로 이미 선전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은 다 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핵심은 그거입니다. 구체적인 거짓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 증인으로 해줘라는 말. 심지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 말을 해도 이건 교사는 아니라는 거죠. 위증교사는. 네.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네. 뉴스 채널의 시사평론가들한테 가면 많이 하는 얘기니까 저는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런 기준대로라면 제 아내는 이런 한 장 발언으로 몇 년을 받을까? 그쵸. 23억 년? 네. 그 발언은 뭐 도이치모터스에서 23억을 번 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거짓말이 확실하니까. 근데 한 장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지폐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폐로 위증이죠. 선거인의 아니니까. 어감이나 인상에 의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집회 때 통화 체계를 집회 때 어지럽히다니. 이런 집회 깃발을 들어야죠 우리가.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던 위증이 있는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거라고 이재명이 예상할 수는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3년. 네. 그리고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증언을 이제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소를 예고를 했습니다. 보통 위증과 위증교사 사건이 세트라 가지고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드물긴 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근데 또 위증교사 의혹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쟁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몇백 전화를 받았더니 그 네. 내용 중 하나가 교사 행위는 있었는데 네.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는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럼 그 문제는 네. 교사 행위가 있다. 교사 행위가 뭔데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판결문에 나와요. 교사 행위는 인정된다. 근데 네. 그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근데 이제 뭐 한대훈 대표가 뭐 위증은 있는데 교사가 무죄인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인은 상식적인 거죠 그냥. 아니 위증과 교사는 별개고 별개고 교사 행위라는 거는 말이 뭐 교사 행위라 해서 무슨 뭐 살인 행위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증언을 하게 요청한 거다. 그게 교사 행위예요.
근데 그게 허위 증언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고. 교사 행위랑 위증 교사도 다르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교사 행위는 그냥 우리 일반의 언어로 치면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증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판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은 왜 허위사실 공포는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을까라는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좀 설득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재판부가 단순 법리에 치중을 하면 유죄가 나왔고 사건의 배경과 전개에 집중한 무죄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8면의 기사를 보면은 네. 그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이제 좋게 말하면 예민한 판단이고 나쁘게 말하면 좁고 기계적인 판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법조인의 해석으로. 그 네. 단순 법리에 치중하느냐 사건과 배경의 전개에 집중하느냐가 갈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건의 배경과 전개에 집중 안 하고 왜 재판을 하죠? 그죠. 예. 네, 근데 이 얘기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랜덤에서 졌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좀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검찰이 이겼다. 네, 골프 발언에 대해서 특히요. 근데 그럼 법알못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법정에서 저희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감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감이라는 거에 대한 법리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건데요. 근데 이걸 왜 이런 걸 법정에서 따져 이런 질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개싸움이 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갈등의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어감은. 근데 어떤 갈등에서는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네, 법만큼 엄밀한이라는 형용사가 잘 붙는 명사도 없잖아요. 근데 어감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과연 얼마나 엄밀할 수 있는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네. 아까 판사 랜덤문 얘기랑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걸 판단하는 기준, 어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판사 랜덤문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럼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판단은 법정이 쉽게 맡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감이 쟁점이 되는 재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네. 이 질문을 할 일도 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그 판결을 보면 느낌은 네. 이 판사는 이제 정치인의 어법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혐오쯤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법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판단들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피고인이 불리하게 판단할 때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통한, 그러니까 거의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의 해석이 돼야만 이게 지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네, 다른 해석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합리적 의심 없이 그 해석을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지금 해서 판결한 거라서. 그러니까 한 가지의 해석만이 존재할 수 없다.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을 할 때는 피고인이 유리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지금 검찰의 법리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일단 검찰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뭐 누구 손을 들어줬냐의 정도여서 네. 뭐 그러니까 어차피 검사는 유죄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유죄를 간다면 네. 검찰의 법리 해석을 따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실은 유죄로 간다면. 아, 네네네. 시스템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집회 한 장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예. 아까도 계속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선 넘어가고요. 그 이런저런 논평을 좀 읽으면서 제가 가진 또 다른 의문은 좀 더 두루뭉술한 차원의 것입니다. 관련 사설을 보면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보여요. 네. 요새 거의 뭐 올해의 단어예요. 보통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치적 사안이 결정되는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칼럼들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논문을 뒤져봤어요. 네. 근데 정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하더라고요. 사법부의 입법, 사법부의 정책 결정, 그리고 권리 신장의 사법화, 그리고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의 지배,
이렇게 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다 뭐 볼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유형을 나눠봤을 때 좀 좋은 거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개념이 조금 더 명확히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법부가 입법까지 하고 정책 결정까지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것을 뭔가 신장시킬 수단이 법밖에 없고 그리고 정적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법이 사용되고 이런 정치가 사법적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라는 개념인 그러니까 우리가 거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인 스탠스상 서로가 서로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게 참이 아니라고 말할 방법은 없거든요. 네. 예. 실제로는 정적을 죽이는데 쓰일 도구가 되잖아요. 네. 아니면 또 요즘에는 이게 뒤집어 말해서 정치의 사법화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 또한 네. 많이. 그건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벨비클럽장이. 네. 뒤져보면은 이런 비판이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근데 다만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2021년 이전에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고요. 관습. 네, 뭐 통진당 해산, 김영란법 존치 이런 것들도 거론이 돼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의 지배에 대한 것이죠. 네. 뭐 사정작업, 특검 이런 거. 사실 근데 이거는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이 관여하는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강해졌으니까요. 또 참 이런 인용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하자면 미국 정치학자인 왜요? 벤자민 게 너무 약간 재수없어 보이잖아요. 재수없을 것까지야. 네. 네, 미국 정치학자인 벤자민 긴스버그와 마틴 셰프터의 말을 보면요. 이런 뭐 정치적 수단으로 정치적인 잠시만요. 재수없지 않고 네. 되게 어설퍼 보여요. 그럼요.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무튼 그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의 지배에 대해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네, 정당 간의 경쟁이 약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 기조인데요. 그 정당이 약해지면 상대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스캔들이 경쟁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폭로, 수사, 기소가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줄여서 RIP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앞글자 아래 따가지고. 레벨레이션, 인베스티게이션, 네. 네, 프로세큐션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잘해요. 막. 그러니까 맨날 막 법안 이름을 갖다가 막 약자 네. 따가지고 의미 만들고. 한국 사람들 잘해요. 아리랑당 몰라. 네.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런 수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정치적인 기소를 좀 까다롭게 하는 정치를 따로 고안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나오더라고요. 정치적 기소를 까다롭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양당의 전직 대통령들이 각각 이제 전직 검사 배심원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검사 출신 배심원단을 꾸려서 이 정치적 기소의 정당성을 심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뭐 6대6으로 배정하고 네. 9대3이 나오는 것만 수사한다거나.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된다. 양당이. 좀 이해됐네. 네,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죠. 그 앞에서 얘기한 이야기하고 뒤에서 얘기한 얘기가 다른 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사법의 정치는 네. 그 어떤 중요한 판례 때문에 민생의 아주 중요한 기조가 영원히 바뀔 수 있는 사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보통 민권운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네. 가장 최근에는 로데웨이드 합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합헌 안 됐죠.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수많은 주에서 임신 선택권을 제한해버리고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테니까. 근데 그건 법원이 해도 됩니다. 그러라고 법원이 있는 거고 말고 입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정치인을 족치는 생명을 끊는 역할도 우리가 저 사법부가 해도 된다고 한 건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거 인정해 준 건가? 그래서 그걸 따져야 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의 제가 봤을 때 정치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개념을 언급하는 논평의 전개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일단 두 개가 공유하는 우려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사법부의 문제를 자꾸 떠넘기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이 위협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어떤 얘기를 붙이냐에 따라서 되게 결론이 달라져요. 무능함과 비겁함의 책임 소재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못 풀고 법정으로 보낸 양당이 무능하다. 이게 좀 더 쉬운 논평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반성하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진 정치인은 책임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낙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의 사법화가 아까 말씀하신 사법부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네. 사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네. 근데 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한테 수원지검 검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미제 사건이 넘친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이 문장도 1번에 붙이냐 2번에 붙이냐에 따라서 되게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 2번을 다시 짧게 얘기해보죠. 1번이 무슨 소리냐면 사법부가 이걸 다 판결하게 하다니 정치권이 반성해라. 네. 예. 그 다음번에는 사법부가 이런 걸 다 판결하다니 사법부한테 이런 권한을 주면 안 된다. 네, 그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죠. 네. 네. 그럼 어떤 게 더 적확한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 안 된다가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려면은 하나의 조건만 성립하면 됩니다. 사실. 네. 이 사법부 그리고 검찰이 둘러싼 이익 공동체의 확실한 이익이죠. 아까 박판구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사건들은 상당 부분 검찰이 기소한 대로 법원이 오케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저 재판을 받는 게 5건인 게 이해가 되죠. 많이 던지면 네. 그중에 스트라이크라고 판정되는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법원이라는 ABS 안에서 네. 사각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다면 검찰의 이해대로 정치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검찰이 정치를 움직인다면 검찰이 정치를 움직였을 때 그 정치를 움직인 검사 개개인이 어떤 이익을 얻느냐를 알아보면 네. 확실한 출구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이 난 이런 힘 원한 적 없다고 이러면서 난 개청백님 네, 슬퍼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재명 사안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뭐 차기 대선 주자가 제거되면은 뭐 보수 정권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정책적으로 검찰 권력 확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검찰 수사 권한도 확대가 됐고 외부기관 파견도 늘었습니다. 심지어 검사 수도 늘렸습니다. 네. 화끈하게. 네. 뭐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성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개개인들의 전직 루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일단 큰 로펌 가서 첫번에 한번 빵 터뜨리고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은 대기업 사회 이사 돌면 돼요. 영원히 부자예요. 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은. 네. 근데 원래 좀 어설픈 사람의 특징이 거시적인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학부생의 리포트는 원래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판결문이 나온 사안 플러스 제가 뒤에 붙인 정치의 사법화의 개념에 대한 질문들을 다 묶어서 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법치가 필요하죠. 근데 법치에는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모든 판결을 다 국민투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삼권 분립,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리를 분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권력이 기울어지면은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해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 건데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사법 판단의 쟁점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굉장히 추론의 영역이 있는 것 같은 문제라면 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재판이 그래요. 네. 판사 랜덤음과 법 체계의 좀 태생적인 비민주성 그런 걸로 인한 버그가 있다면은 이걸 보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과거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요거 이제 내일의 예고이기도 하고 건조가 이 추론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으셨다면 시사평론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해야지라는 말을 되게 준엄한 것처럼 하거든요. 존중한다.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불만족스러워요. 신을 섬깁니까? 재판부도 우리의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견제가 필요하다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왜 배척할까? 사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나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네. 사법은 그 선출직들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직이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면 권한의 확대를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사법부 자제설이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사법부 자제설.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 문제를 정당의 정치가 사법부로 오더라도 사법부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사법부에게도 좋고 정치도 왜냐면 더 판단 안 해주면 정치가 수술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정치 혐오가 사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가 돼요.
국회의원들을 다 싸잡아서 무능하다고 뭐 다 이상한 놈들 뭐 좀 그냥 수준 낮은 애들 이렇게 말하는 사법부의 생각이 강해지면 이 정치에 사법부가 적극 개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얘들은 멍청하거든. 네. 그래서 이런 정치,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와 정치 사법화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저는 이유가 정치 혐오, 특히 의회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 그 엘리트들이 네. 스스로가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의 마인드셋이 되게 이해가 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전까지 이해 못했나 봐요. 아니, 더 명확하게. 역시 가감벨.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되게 그런 진보 언론에서도 그런 헤드라인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근데 그게 너무 압축적이고 되게 무겁게 느껴져서 사실 좀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얘기구나라는 게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그 엘리트주의에 순응한다는 의미도 비슷하죠. 한동훈이 제일 열심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국회에 통과된 법은 왜 존중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의회 혐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만든 법은 그렇네요. 그것도 뒤집어서 보면. 네. 뭐 그 사람들은 꼰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안 재수없는 줄 알아요? 국회 사람들은? 근데 왜 국회만 싫어해요? 자, 끝낼 시간입니다. 아까 저 건조가 잠깐 소개를 해준, 벤자민 긴즈버그의 좀 더 유명한 책 있죠.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고. 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쪼그라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짧게 제가 줄일 수 있어요. 다 봤기 때문에. 엘리트가 모든 걸 독점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은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공화정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1표를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 한 다음에. 그러니까 노예가 표를 찾아온 거죠. 장정일 작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대의 자본주의는 집 나간 노예를 되찾아오는 과정이다. 민주시민을 다시 예전의 농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엘리트들은. 하고 싶겠죠. DNA라는 건 못 속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엘리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우회하거나 민주주의를 쪼그라뜨리는 방식을 만들어낼까?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도록 하기.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으려면 의회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의회에 관심이 없으려면 의회를 싫어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엘리트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중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는가라는 질문은 선우를 반대로 인식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중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 대중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면 영속적인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민주주의가 진척된 국가들에서는 법조 엘리트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인 거고,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는 브라질과 과테말라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내일 좀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크림입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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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